싹스튜브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나이는 금년에 55세입니다. 직업은 토목 설계, 도시 계획, 각종 평가 용역업을 하는 천진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역 회사와 쌍끌이 대형 기선 저인망업을 운영하는 삼정수산이라는 회사를 경영을 하고 있는 정성문입니다. 맞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서 정주 생활을 부산을 벗어나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수수한 부산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쌍끌이어서는 우리나라 근해 업종 중에서 그 대형 선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등어를 주로 잡는 선망업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규모로서 우리 그 쌍끌이 업종이 있습니다. 140톤 정도 규모의 배 두 척으로서 그물을 끌어갖고 대부분 국민들이 잘 아시는 그 대표 어종인 오징어, 그 다음에 삼치, 칼치, 조기 등을 다량으로 포획해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좀 공급하는 그런 업종입니다. 연간 한 50억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퍼뜩 들으시면 50억 하니까 굉장히 큰 거로 느껴지지만은 순수 매출로 봐서는 상당한 매출이 있다 하더라도 수익 측면에 있어서는 기름값만 한 3분의 1 정도 비용을 차지하고, 또 인건비가 한 3분의 1, 기타 경비들이 수리비 하고 이래서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육지 사업하고 육지의 매출을 한 50억 일으키는 업종하고 거의 규모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0년대 초에 아마 제가 기억합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고대구리를 전부 강제 감축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대구리 업종이 없습니다. 저희들 업종에 있어서 대형 쌍끌이 기선 저인망이라니까 그 용어에 첫째 대형, 두 번째 쌍끌이, 세 번째 저인망, 이게 굉장히 전부 다 부정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 언론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게 기업형 업, 이렇게 해서 저희들 업종을 좀 부정적 업종으로 매도를 하는데, 기업형 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은 업 기업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거나 또는 해수부 정책부서와 중앙부처 회의를 할 때 강조하는 부분이 그런 용어를 좀 삼가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 이미지를 좀 탈피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과 실제로 현장에서 저희들 어민들이 하는 부분은 틀립니다. 저희들이 그물이 벌써 그물 코가 이게 66mm를 쓰고 있습니다. 66mm 같으면 한 요 정도, 눈으로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정도 크기가 됩니다. 요게 그물이 또 전개가 되면은 벌어지기 때문에 요 정도 크기의 일반적인 물고기는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가고, 저희들이 잡는 고기들은 국민들이 지금 간혹 TV 같은 데서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어떤 크기의 양질의 고기만 잡습니다. 작은 고기 잡아갖고 키로에 1kg에 1,000원도 안 나가는 그런 고기를 저희들이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키로에 적어도 몇천 원 이상, 4, 5천 원 이상 나가는 고기를 잡아야 생산성이 있지, 기름을 1년에 15억씩 떼면서 매출을 하질의 고기를 잡아서 생산성을 낮추는 그런 불합리한 영업을 하진 않습니다. 경영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저인망, 싹쓸이 이런 부분은 없다는 것을 제가 선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은 굉장히 실용적인 도시입니다. 부산은 세계적인 무역도시죠. 뭐 인천이 개항이 되고 했지만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개항 도시가 부산이고, 그 개항을 하기 이전에 부산은 대마도와 가깝고 일본과의 어떤 지리적 가까움 때문에 옛날부터 고대부터 해상무역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선업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는데, 부산 앞바다에는 그렇게 고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않고 저쪽에 남해나 거제 쪽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진해 쪽으로 이쪽 부산에 봤을 때 서쪽으로 가야지 고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은 결코 옛날에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국과의, 일본과의 무역으로 통해서 상업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상업을 하는 도시 사람들은 어떤 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들의 정서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종교적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의 무시를 합니다. 왜? 내가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물건이 좋고 나쁘냐,
가격이 내한테 적당하냐 안 하냐 그 사실만이 중요한 것이지 저 사람이 그 당시에 조선 중앙 정부가 힘이 셀 때 중앙 정부에 붙어서 먹고 살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외국에 힘이 세 갖고 외국에 붙어 먹고 살던 사람이든지 간에 그건 개의치 않습니다. 오로지 나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을 주는 사람과의 친분 관계가 유지되는 거지. 그 사람이 외국하고 친했다고 해서 친일파다. 중앙 정부하고 친했대서 우리나라 파다 또는 중국 정부하고 해서 친중파다 이런 데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친일파든 친미파든 친중파든 친북파든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과 종교적 성향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뒤끝이 없다. 좋게 말하면 뒤끝이 없다고 표현을 하죠. 뒤끝이 없다고 표현하는 그게 부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앞전에 힘이 센 세력과 거래를 하다가 내가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는 생활인의 입장에서 힘이 센 세력이 힘이 약해지고 나하고 정치적 성향이 틀린 사람이 세력을 가지고 부산 지역의 어떤 세력을 유지한다고 봤을 때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틀어지면 내가 경제적 손실이 와요. 경제적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 경제적 손실을 포기하면서까지 내 정치적 성향을 유지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부산 사람들은 어떤 경제적 이익이 우선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부마 사태가 79년도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저 어려서 잘은 모르지만은 제가 쭉 살아오면서 느낌이 79년도 부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나는 78년도에 부가가치세 제정이라고 봅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정함으로 해서 10%의 가격 상승이 왔습니다. 여기 부산 지역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제시장 쪽에서 장사를 하고 자갈치 쪽에서 일반 고객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서면 쪽에서 고객을 장사를 하고 전장에 장사를 하던 사람들인데 10%의 가격 상승이 오니까 매출의 타격을 받습니다. 매출의 타격과 동시에 어떤 소비 패턴이 변화가 됨으로 해서 소상인 국민들의 권리 또는 그 경영상의 이익, 여러 가지 어떤 나의 이익, 직접적인 내 개인과 내 개인의 이익이 내 가족의 이익으로 직결되는데 그것에 대한 타격이 왔던 거죠. 그게 오다 보니까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세력들이 79년도 부마 사태는 굉장히 어떤 자발적인 시민들의 조세 저항이었다고 봅니다. 그 조세 저항의 결과로 인해서 그 사태가 전국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결국은 어떤 세력에 의해서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흉탄에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지 않았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산 사람들의 정서는 굉장히 실용적이다. 좋게 표현하면 실용적이다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나쁘게 표현해드릴까요? 나쁘게 표현하면 좀 간사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간사하다는 거는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는 말이 있는데 부산 사람들 주로 쓰는 간신 및 XX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친구들 놀릴 때 저 새끼 아이 새끼 간신 뭐시 같은 놈 하는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우리 그 술자리에서 편하게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부산 사람에 대해서는 대충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도 상당히 그런 여파 많습니다. 그러니까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요 앞에 공동어시장에 일하는 아주머니들 상대로 또는 여기 선원들 상대로 하는 식당들이 절반 정도 문을 다 닫았어요. 그 이유는 매출도 매출이지만 가게 운영을 못해요. 여기 앞에 식당들이 가격이 단가가 보통 6, 7천 원 최소 7천 원에서 한 8천 원 정도 만 원 넘어가면 식당이 팔리질 않아요. 그래서 7천 원, 8천 원대에서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밥을 팔아갖고 1시간에 8,530원 참모들 홀 서빙하는 사람들 그 일당을 주고 과연 얼마나 팔아야지 그 사람들 일당을 주겠습니까? 3시간 근무해가지고 2만 5천 원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출근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5시간 정도의 인건비가 보장이 돼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그 4만 원, 5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주려면은 밥을 5만 원짜리 하나 밥을 주려면은 얼마를 팔아야 되겠습니까? 5만 원 주려면은 얼마 대충 15만 원 정도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15만 원 정도의 매출을 일으켰을 때 그 종업원에게 인건비를 지불하고 사장은 집세 주고 뭐가 남습니까? 그래서 종업은 고용을 하질 않습니다. 종업은 고용을 하지를 않다 보니까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또 있습니다. 이전에는 새벽에도 6시부터 여기 식당에 다 장사를 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왜냐하면 배들은 12시 돼서 들어와가지고 하역을 하고 5시 반부터 경매를 하기 때문에 5시, 6시 되면 배가 고파서 사람들이 식사를 6시 되면 식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식당이 장사를 하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2시간 근무와 그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근무를 시킬 수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가족 경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식당에 저희들 식사하러 가보면은 그러니까 나이든 어머니, 아버지, 딸, 아들, 며느리, 사위 이래갖고 또 손자까지 가족 경영하는 체제로 하는 집은 살아남고 그 전에 가족 경영하지 않다가 종업원을 두고 있던 집들은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문 안 닫고 있는 집들은 가족 경영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52시간 근무제하고 최저임금 이거는 저는 뭐 한마디로 악법이라고 봅니다. 악법. 그거는 뭐 근로자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다 뺏어가는 한마디로 진운을 쏙 빼먹는 그런 법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쉽지 않죠. 제가 듣기로 박근혜 정부 말기에 한 30억 정도 되는 예산이 뭐 내년도 뭐 500조가 넘는 예산을 편성한다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참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경제는 나아지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거의 배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서 무슨 돈으로 그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건지, 그러면 국민들한테서 어떤 고혈을 빨아내서 그 예산을 유지를 할 것인지, 그럼 기업이 잘 돌아가게 해서 생산성을 높여갖고 이익을 받아갖고 그 여러 가지 세금을 많이 받으면 좋을 건데 그런 형편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어떤 대규모적인 국민적인 지금 10월 3일 날 행사했던 것처럼 대규모적인 뭐 저항으로서 국민들이 뭔가를 보여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조세 저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78년도에 부가세 제정했을 때 조세 저항이었지 않느냐 하는 것처럼 79년도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을 일으켜서 어떤 정권의 교체를 가져왔던 것처럼 그런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뭐 어쨌든 국민적 저항을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체제의 변화라든지 복지를 빼들어 와야 됩니다. 복지를 회수를 해서 생산에 투입이 되도록 돼야 되는데 놀고 먹는 사람들한테 돈 주는 게 너무 많습니다. 뭐 어떤 연금, 최 감독도 여러 군데 인터뷰하면서 보셨겠지만 너무 많은 어떤 생산성이 없는 곳에 우리들 국민들 세금이 새어나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를 좀 제도권에서 좀 조사를 하셔갖고 또 우리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방송 언론에서 해주면 좋은데 중앙 언론에서 이런 거를 다뤄주질 않으니까 지금 유튜브 방송, 개인 어떤 SNS라든지 이런 쪽에서 적극적인 좀 홍보가 되어서 구체적인 조세 저항을 해서 국가가,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편하게 일해서 편하게 생산을 해서, 편하게 생산이라기보다는 열심히 생산을 해서 생산성을 높여서 내가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어떤 나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제도가 다시 한번 재정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유란 뭐 한마디로 그냥 자유죠. 자유는 뭐냐면은 방종이나 방임이 아닌 내 개인의 자유입니다. 내 개인의 자유란 거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타인의 남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남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타인의 방해를 받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개념은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감으로 해서 내가 안전벨트를 매는 것을 국가가 단속을 합니다. 안전벨트를 매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고 내가 어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음으로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벨트를 안 맸을 때의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100% 귀속이 되는 것이지, 내가 안전벨트를 안 맸다고 해서 우리 최 감독이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안전벨트를 안 맸을 때 최 감독이 옆에 계시면 내가 차 안에서 날아가고 최 감독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겠지만 최 감독이 옆에 계실 때는 내가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그건 내가 최 감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몸을 안전벨트를 매물해서 옆에 날아가서 다치지 않게 하는 거지만은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벨트를 매든지 말든지 간에 국가가 관여하지 말아주려는 하는 것이 나의 어떤 자유론입니다. 자기의 자유는 자기가 경제적 어떤
노력에 의한 대가에 대한 포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공정과 공평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거를 학교에서 가르쳐 줘갖고 아이들, 지금 20대 아이들이 어떤 세상이 공정하고 어떤 세상이 공평하냐 가르쳐 줘야 됩니다. 기회는 공평하게 주고 향유 내지는 평가는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부는 두 가지 다 공평하고 공정하게 합니다. 조민인가 하는 그 조국 법무부 장관 딸내미가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가 대학을 포기하고 고졸이 되어도 좋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 소리는 스스로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 자백을 한 겁니다. 정유라는 순수하게 개인의 노력으로 아시안게임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지금마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시안게임에 금메달을 따는데 최순실이가 도와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와서 정유라, 최순실 가족 관계, 또 조민과 정경심이라는 그 교수 엄마와의 관계를 봤을 때 역시 개인의 성과물은 어떤 누구도 부모도 타치할 수 없구나. 그러나 개인이 노력하지 않고 하늘에서 툭 떨어진 용이 떨어지고 준 가재가 붕어가 주워 먹는 빵에 대해서는 주도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쉽게 버릴 수 있는 가치가 없는 똑같은 어떤 성과물이라 하더라도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거는 가치가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뺏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누가 와서 내가 열심히 내가 어릴 때 신문팔이가 번 돈을 투쟁해서 안 뺏기듯이 내가 신문팔이를 하는데 다른 아이들이 와서 내 구역에 지구역인지 내 구역인지 경합이 됐을 때 내가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다 보면 그러면 합의를 하죠. 네 강 내 강 반틈 나눠서 너는 요까지만 팔고 조각에는 네가 하고 요각에는 내가 하게. 그래서 합의가 들어가서 성과물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공정한 겁니다. 공평한 게 아닙니다. 내가 힘이 세면 그 새끼를 쫓아냅니다. 네 시고 오지 마 이래놓고 내가 다 하죠. 그러나 힘이 거의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둘이서 나눠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유라와 최순실의 관계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안 버리죠. 자식은 부모를 버립니다. 왜? 내 성과물을 부모를 위해서 손해를 볼 때 부모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가치를 버립니다. 그건 자기가 버렸던 가치. 그가 자기로 인해서 생성된 자식이기 때문에 버릴 수 있지만 자식은 부모로 인해서 나의 성과물을 버릴 수 없습니다. 왜?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자식을 죽이는 그 중간에 있는 자식은 나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들에게 제가 어떤 지도자도 아닌데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흔한 말로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유는 내가 지킬 수 있을 때만이 자유가 있는 것이지 내가 지키지 못할 때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투쟁하고 내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세력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에게서 자유를 뺏어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에게서 내 자유를 지킨과 동시에 내 자식과 내 부모 형제의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절대로 국민 여러분 자유를 안 빼앗기도록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자유는 우리가 투쟁할 때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자유는 지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